정부와 여당이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명절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도 설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 세금 부담이 줄고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만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핵 대응 한미 공동연습 발언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인하는 듯한 답변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고 백악관도 한미 양국이 북핵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 관광객 5명 가운데 1명꼴로 공항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인접한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게도 주말부터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2달 넘게 계속된 이태원 참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특별수사본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당초 주말까지가 기한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청문회 일정은 내일 4일과 6일 두 차례만 일단 잡혀 있죠.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까지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국정조사 기간을 얼마나 더 연장할지를 놓고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야 의원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으로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대형마트도 최대 50%의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 118만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 물가 관리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정부와 여당은 현장에서 느끼는 서민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각종 제품 가격의 연초 가격 조정과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더해서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더욱 가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먼저 설 연휴를 대비해 배추와 무,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16개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0만 톤 정도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 쿠폰 발행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명절 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달걀은 조류 독감 확산에 대비해 방출이나 수급에 더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수산물이라든가 농산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양을 공급을 시장에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대형마트 측도 설 성수품을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겠다며 정부 요청에 화답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차례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정책들을 적극 협조할 것이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에너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전기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고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복 등 정부가 가진 비축분을 저소득층이 농식품 바우처를 이용해 살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간 이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중앙재난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범부처 합동으로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올해 들어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운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발걸음도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서울의 한 알뜰 주유소. 주유기 넉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몰려드는 차들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주유소 앞 도로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면서 교통 혼잡까지 빚어집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기로 하자 운전자들이 일종의 기름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이때만 해도 1리터당 1,447원이었던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1,507원으로 뛰었습니다. 며칠 사이 60원이나 오른 겁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휘발유에 적용해오던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1,500원대 후반에 형성된 주변 다른 주유소보다는 싼 편이지만 운전자들의 부담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인천으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한 달에 30만 원이 나왔으면 지금 이제 좀 기름값이 오르면서 한 달에 한 37만 원, 38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좀 많이 되고. 여기에 서민의 발로 불리는 지하철과 버스, 택시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4,800원으로 지금보다 1,000원 더 올릴 계획입니다. 오는 4월부터는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와 대전, 울산 등 전국적으로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자체에선 물가 인상 압력을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통비가 급격히 오르면 가장 부담스러운 건 서민들입니다.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안 그래도 나갈 돈이 많은데 교통비까지 너무 많이 나가서 좀 부담되기는 한 것 같아요.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갔는데 한 15만 원 이상 지출될 거 예상하면은 가계부에 좀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교통비는 시민들의 체감도가 유독 높은 물가인 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세액 공제까지 합치면 최대 25% 공제율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전체 기업의 투자 촉진 차원에서 임시 투자 세액 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설비 투자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해 말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개정안을 정부 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제율을 2배 가까이 상향한 겁니다.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16%에서 25%로 올라갑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 공제까지 합치면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A기업이 추가로 1조 원을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2,5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백신,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반도체와 같은 수준으로 공제율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연간 3.6조 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전망입니다. 근본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 등의 초격차 확보 및 제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임시투자 세액 공제도 12년 만에 재도입됩니다.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일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은 2%포인트씩 높아져 대기업은 3%, 중소기업은 12%가 적용됩니다. 신성장 원천 기술은 대기업 6%, 중소기업은 18%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 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규제 지역으로 남겨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21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수정구와 분당구, 하남 광명을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은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규제 지역을 유지하지만 서울 21개구와 경기도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모든 곳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에서도 전면 해제됩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실수요자 불편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고 대출 한도가 늘어날 뿐 아니라 청약 관련 규제도 크게 축소됩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 8천 가구로 정부가 우려 지점으로 보고 있는 6만 2천 가구에 근접하는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자 서둘러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전매 제한, 거주 의무 등 제약이 풀리면서 청약 수요가 유입되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매력이 낮아진 지방 주택 시장은 하락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금력을 갖춘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의 급매물 매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 인상 변수 등으로 거래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이번 규제 해제는 관복 해제가 완료되는 목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핵전력 공동기획 연습 논의 발언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인하는 듯한 대답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한미가 북핵 대응 입장차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양국은 용어 혼선이 빚은 해프닝이라며 급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향하다가 기자들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공동 핵연습을 한국과 논의하고 있느냐는 로이터 통신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 질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부인한 건지 알려지지 않으면서 북핵 공동 대응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용어를 문제 삼으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로이터 기자가 언급한 공동 핵 연습은 핵 보유국 사이에서만 가능한 용어라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이 언급한 건 공동 핵연습 의미가 아니고 미국의 핵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뜻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한국이 핵 비보유국이라 한국과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같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핵 대응을 위한 기획과 정보 공유, 훈련을 확대할 거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입장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단순 용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닌 만큼 확장 억제 범위를 두고 언제든 양국이 해석에 온도차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과거 북한 열병식이 열렸던 김일성 광장 주변에 10,000명이 넘는 북한 병력이 또 집결한 모습이 포착돼 대규모 열병식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에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군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민간 위성 사진 서비스가 촬영한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찍은 사진에선 공터 2곳 가운데 한 곳에만 차량이 가득했지만 이 사진에선 나머지 한 곳에도 차량이 빼곡히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 속엔 대규모 병력 대열로 추정되는 사각형 점 형태도 40여 개 정도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집결한 병력이 최대 13,500여 명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추정했지만 개최 시기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오는 1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이나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전후해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꺾어지는 기념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열병식을 그때 개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도 지난해부터 북한의 열병식 준비 동향을 주시해왔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해당 지역 일대에서 식별된 인원 및 차량에 대해서 한미 정보당국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거나 핵무력 강화 방침을 내세운 만큼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하면 신형 전략무기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휴두입니다. 1월 임시국회를 열지를 두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엇갈리면서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곤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기간 등 강론에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대면식을 가진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1시간 가까이 대화를 이어갔지만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 1월 임시국회 논의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합의가 안 됐어요. 네. 이번 주 안에 좀 열리게 될까요, 대표님? 좀 봅시다. 네, 상황은. 임시국회에서 다룰 안건이 대체 무엇이냐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처리할 시급한 안건이 없는데도 무작정 임시회를 열자는 의도는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용이라면서 사안별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새해도 민주당은 오로지 정부 발목 잡기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의원단 역할에만. 민주당은 각종 민생 법안과 해를 넘긴 일몰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외면한 채 국회를 방탄으로 둔갑시키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여당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울수록 야당과 협치를 통해 전국을 풀어나가야 할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은 일정 부분 연장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전히 뇌관은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유가족 등이 참석하는 추가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 열흘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족들도 이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국회에서 다른 이유로 해서 다 까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까먹은 기간만큼 채워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걸 논의를 하는지 저는. 반면 국민의힘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특위 연장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증인,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은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보고서 채택이나 이런 걸 위해서 기간이 연장될 필요성은 있지만은 3차 청문회 정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세부 강론을 두고 기싸움이 가열되면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 하나 처리하기 순탄치 않은 냉랭한 정국이 계속되면서 1월 임시국회를 연다 하더라도 과연 결과물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새해 벽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에 띄운 선거제 개편,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 포기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선 올해 4월까지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기득권 갈등에 그때까지 선거법을 고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선거구 한 곳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여야 모두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정치 개혁이라는 게 한두 사람의 목소리나 뚝딱해서 나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절차들을 앞으로도 밟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까지 석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기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중대선거구제의 핵심은 선거구 통폐합인데 지역구를 잃을 수도 있는 현역 의원들이 적극 찬성하고 나서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만큼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호남 같은 데는 지금 3인 4인을 해도 우리 당이 안 되고 정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를 하기 훨씬 편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가 더 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입니다. 중대선거구는 소위 거대 양당이 편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도.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다음 주부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 총선 때마다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새해 초부터 여야가 또 임시국회를 열 건지 말 건지 줄다리기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좀 여야가 하는 얘기가 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일단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설 연휴 이후에는 뭐 생각해 볼 만한데 지금 당장은 뭐 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죠.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지난 12월 그 국회도 임시국회도 실제로는 활동한 기간은 한 달 가운데서 한 열흘 정도였고 나머지 기간은 문을 열어놓고 사실은 공전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핵심 현안이었던 예산안 처리 문제도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아예 뭐 원내대표 협상 자체도 안 되고 며칠간 그냥 지나간 거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1월 임시국회 연다면 또 한 달 정도 잡을 텐데 지난 연말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 안건들이 과연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됐던 것이냐, 여야 간의 협상과 타협이 제대로 안 돼서 안 됐던 것이냐, 또는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그렇게 됐던 것이냐에 대한 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당은 이제 그런 부분에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안건들이 있다면은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한 달에 하고 회기만 잡아놓고 국회가 회기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실제 회의가 안 열려도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회의가 안 열려도 의원들은 꼼짝 못합니다. 어디 움직이면은 국회 열려 있는데 실제 회의는 안 열리는데 국회 열려 있는데 왜 어디 가느냐 이런 또 활동하는데도 또 비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시간만큼만 하면 되고, 그게 조영 원내대표가 말했던 그 설 연휴 이후에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꼭 필요하면 그 기간 동안 하면 되는데, 굳이 1월 8일 이번 주 일요일 날 끝나는 1월 국회 다음에 9일부터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열려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초에 검찰 소환 조사 협의를 하고 있는 기간이 딱 그 기간이니까 그 기간에 혹시 체포영장 청구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막으려고 하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더 있겠느냐, 이런 의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네. 방탄국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어떻게 해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서로 참 불신이 큰데요.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특히 1월 2일 날 원래 1차 청문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유족들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재발 방지 대책 청문회를 당연히 포함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을 증인 채택하는데 반대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문제가 더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호영 대표도 보니까 제대로 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동의를 원칙적으로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연히 국정조사는 하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통 큰 합의가 당연히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재명 대표 문제는 정말 오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협조해서 나가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조율이 되면 그거는 뭐 국민과의 약속은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회를 더 연다 이렇게는 너무 상대방을 불신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일단 정상적으로 빨리 마무리 짓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옳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민생 법안들 예를 들어서 화물연대에 지금 이제 일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운임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민생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빨리 지금 처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이 좀 더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하는 게 옳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열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최악의 경우를 뭐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국회는 역시 특히 정부 여당, 그러니까 여당만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민생 법안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이태원 진실 문제는 결국 정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당연히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회피하는 쪽이 문제가 있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정조사와 임시국회 어떻게 열 것인지 이게 다 이제 맞물린 이 여야의 과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국정조사를 연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만큼 연장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 겁니까? 뭐가 문제인 건가요? 국정조사는? 주호영 대표가 공감을 표시한 거는 예.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절차로서의 실무적인 절차, 그러니까 보고서 채택 같은 그런 정리 절차로서 필요하다는 거지. 추가적인 청문회나 이런 것은 필요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까? 청문회는 이제 네. 사흘을 원래 합의를 했는데 예. 이제 2일, 4일, 6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일이 저 정인 채택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무산됐고 네. 내일 이제 4일 이제 첫 청문회 열리고 6일에 둘째 청문회 열리거든요. 그럼 또 필요하다면 3차 청문회는 7일 날 해도 됩니다. 임시국회는 8일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7일 날로 해야 되는데 청문회 하루 때문에 한 달을 더 연다는 것도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청문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료 정리하고 보고서 채택하고 하기 위한 거는 필요하고 그거는 정리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말한 이제 설 연휴 이후에 회의 열어가지고 의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의결을 위한 국회 의사 일정 그는 협의 동의해 줄 수 있다는 입장 같아요. 근데 청문 국정조사 조사 활동 자체를 계속 연장하자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시간 지나봤지만은 나온 게 없잖아요. 원래부터 또 애고대 뻔히 그럴 거라고 다 예상이 됐던 것이고. 청문회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 내일 청문회 하지만 특별하게 또 나올 거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기간 자체를 활동 기간을 자꾸 연장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호영 대표도 그건 동의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 지금까지 진행된 거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돼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한 일정은 동의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싶고 국회가 원래 그 이제 12달 가운데서 10달은 열리게 돼 있고 1월하고 7월은 쉬면서 다른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자료 정리를 한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10개월 동안에 그 국회 활동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2달을 비워뒀는데 1월하고 7월은 비워뒀는데 그러니까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안 여는 것이 국회법 정신에 맞은 거죠. 근데 1월에 다시 열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국정조사도 그렇고 다른 현안도 그렇고 그렇게 긴급한 게 아니고 또 열자면 한 보름 정도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8일 끝나면 9일부터 바로 열겠다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게 9일부터 한 12일 사이에 검찰 조사를 조율하고 있어서 그 기간하고 뭐 겹치고 그래서 그런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대표께서 그냥 소환 조사한다고 해서 검찰이 꼭 영장 청구한다는 뭐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구한다고 법원이 꼭 발부해 준다는 체포영장 발부해 준다는 또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법원 믿고 그 기간은 국회 굳이 방탄국회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회기도 그 일정도 못 잡으면서 열어두지 말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임시국회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방탄국회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계시고 국정조사는 지극히 이제 실무적인데 필요한 며칠간 정도 이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예. 지금 뭐 내일 1차 청문회를 한다고 한들 별다른 성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여기 대해서 국정조사에 여러 가지 뭐 기대를 걸고 많이 주목해온 국민들도 있을 텐데
너무 좀 허무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앞에 한 20일간을 예. 예산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이 오히려 목리를 부리면서 거의 접근이 됐던 예산 처리를 질질 끌어가지고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그 앞에 사실은 까먹은 20일 가량을 당연히 연장하는 게 옳은 것인데요. 아까 유족도 나와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앞에 그냥 허비한 그냥 그 시간을 당연히 국회에서 연장해서 해주는 게 이왕 합의됐던 것에 정신에 부합하고 그거 왜 추가 논의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기로 이왕 시작한 것이면 거기에 맞게 해주는 게 옳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내일 청문회는 이제 경찰, 소방서 이런 실무진들이 나오고요. 예. 6일 날 청문회는 행안부 장관과 서울시장을 비롯한 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래 이제 3번 청문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마지막 한 번이 이제 유족들과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그런 이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국민의힘이 반대함으로써 지금 무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까지 가려면 유족들도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원도 풀고 하려면 충분히 그 장을 저는 보장해 주는 게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쟁거리가 아니고요. 특히나 이재명 대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연계될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협의한다는 것은 검찰이 먼저 제시한 타임테이블이었고요. 변호인과는 지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회기와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것은 방어권 차원에서 그냥 진행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재명 대표 자꾸 문제를 거론해서 이렇게 뭔가 자꾸 뭐 이렇게 터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국정조사는 정상대로 연장해서 하는 게 옳다 그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이제 국정조사는 지금 이렇게 여야가 계속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수본 수사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은 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윗선 수사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분위기를 보면요. 자, 이 뭐 유족을 비롯해서 뭐 이 국정조사와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던 분들이 좀 실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게 가장 우려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사실은 특수본 수사를 보면은 행안부 장관은 소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시장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핵심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없습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해봤고 저도 구청장 해봤습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잘못을 해도요. 결국 책임은 기관장이 지는 것이거든요. 중앙정부의 기관장이 누구입니까? 경찰청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그 주무 책임자입니다. 도대체 그걸 전부 다 그냥 일선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현재의 수사 상황 자체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래놓고도 그냥 청문회에서 꼬리 자르고 그냥 덮고 나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과연 나중에 진실이 안 밝혀질까요? 저는 정말 무책임한 지금 상황을 참 이게 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없는 걸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국정조사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그 결과는 다시 한번 결과 보고 채택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제가 민주당이 이 사건 초기에 사건 조사에도 들어가기 전에 진상규명도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부터 책임자 누구다. 제일 큰 책임자 대통령, 그다음에 총리, 그다음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저렇게 가면 또 끊임없이 진상규명은 안 되고 진상규명 돼도 안 받아들이고 정쟁으로 갈 텐데 하는 그런 염려를 여러 번 피력을 했는데 진짜로 유족들의 한이 제대로 풀리기를 바라고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란다면은 사건 조사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프레임 잡아가지고 책임자를 단정하고 저 사람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조사를 다 해보고 나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져야 될 사람, 행정적 책임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 정치적 책임져야 될 사람 그걸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먼저 재판부터 해놓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형집행까지 해놓고
조사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행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제일 국정조사라고 하지만 그 국회는 사실 진상조사할 아무런 제도에게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경찰 특수본 수사에 반도 못 미칠 텐데 딱 처음부터 딱 단정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다. 저기 처벌해야 된다고 해놓으니까 경찰 수사 결과가 그거하고 안 맞으면은 부실 수사라고 해버리고. 그래 되면은 끝도 없는 거죠. 끝도 없어. 그리고 세월호가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단정해 놓으니까 그다음에 감사원 조사 나와도 단정한 대로 안 나오면 또 부실이다. 그 경찰 수사가 나와도 자기들이 단정해낸 대로 또 안 맞으면 또 부실이다. 또 해라고 나올 때까지 하라고 9차례를 했지 않습니까?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적어도 이태원 참사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얼마나 국력 낭비고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정쟁을 초래했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길 바랬는데 또 그렇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려면 유족들도 이 마음이 상처나 피멍이 안 지워집니다. 세월이 가도 안 지워집니다. 2번, 3번, 10번을 조사하고 수사해도 안 지워집니다.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제 기관조사도 파행으로 가는 그런 장면도 봤었고 그리고 1, 2, 3차 원래 예정했었던 청문회도 이제 2차례밖에 못 열게 됐고 어쨌든 내일을 열긴 열니까요. 일단 어떤 그래도 성과가 있는지 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 남아 있죠. 중대 선거구제. 새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죠. 두 분이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요. 여야가 이제 이 다음 달까지 해서 아마 복수의 안을 논의해서 도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특별히 사실 우리 조혜진 위원장님이 중요한 게요. 우리 정치관계법을 논의하는 바로 이 선거법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그렇죠. 제가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혜진 위원장님의 결단에 따라서 저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기대가 있죠. 제가 임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위원들이 임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소선거구제 때문에 승자 독식의 이런 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또 사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가지고 사표를 찍은 국민들은 4년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정치를 저주하면서 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국사를 다뤄야 될 의원들은 지역구에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구에 매달려가지고 지방 의원하고 별 구분이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된다는 게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계시고 국회의장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고 여야 의원들도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뭔가 이제 개선 방안을 찾아내야 되고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 또 국회의장 또 여러 또 당 여야의 지도자들이 중대선거구제를 그 대안 중에 하나로서 또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정계특위에서는 특위대로 또 심사하고 또 여야 각 당에서는 또 각 당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 또 당과 당끼리의 이해 충돌 이런 걸 다 조율해내는 그런 과정 또 동시에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혜진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십니까? 저는 대통령님이나 또 우리 국회의장님이나 또 우리 당의 또 여러 지도자들의 고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문희상 전 의장도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찬성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이제 국회의장, 대통령 모두 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서 이제 중대선거구제 개편하자고 나선 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정치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데 있어서 소선거구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이 정치 구조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한 정쟁을 반복하고 자기 지역구만 딱 이렇게 볼모로 잡고 싸우는 이런 이제 발목 잡기 정쟁의 진원지인 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걸 바꿔야 된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연초에 이렇게 일종의 수류탄을 던진 셈이 돼서 정치권이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졌지 않습니까? 이 차제에 정말 이게 디딤돌이 돼서 우리 정치를 바꾸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의 진단 중에 전부 아니면 전무 그리고 진영이 양극화되는데 소선거구제가 문제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반은 동의되고 반은 저는 단서를 좀 달고 싶은 게요.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문제 중에 지역 독점,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에 있어서의 지역주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구조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중대선거구제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자가 반드시 비례대표를 확대한 상태에서 결합이 되어야만 아까 이제 우리 정치가 앓고 있는 중병들이 이제 고쳐지는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된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당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게 결국 권역별 비례제도의 확대인데요. 그 부분이 논의가 진지하게 된다면 저는 소선거구제든 뭐 중대선거구제든 여러 방안을 함께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저도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이름을 걸고 이번 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한번 나서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당에도 여러 젊은 의원들이 지금 여러 좋은 선거 방안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특히 저는 조혜진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한번 진짜 마음이 맞는 사람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한번 진짜 한번 사고 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판을 다시 짜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요. 상당히 좀 그 깊이 있게 그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이제 공론화가 상당히 당내에서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김성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 입장을 사실 밝힌 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를 기본으로 하고 소선거구제가 결합되어 있는 이 형태가 지역구도 극복과 그다음에 다양성의 확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다라고 오랫동안 당론으로 채택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2003년도에 11월 달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국회에 보냈던 서신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중대선거구제 언급도 있습니다만 권역별 비례대표를 반드시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열어놓고 다양하게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민주당의 당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 비례와 소선거구제가 결합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 그리고 우리 많은 의원들, 김종민 의원 안도 그렇고요. 지금 제출되고 있는 안들이 대선거구제 혹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그런 권역별 비례 확대 뭐 이런 안들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 논의가 된다면 당론 채택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다양한 논의가 수렴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요. 네. 지금 정책위 의장이신 김성원 의원의 말씀은 현재까지 당론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차제에 정말 언론들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은 정치가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초석이거든요. 거기에 한번 신명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약속도 드리면서 좀 관심을 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했던 얘기는 이제 거대 양당 나눠먹기 훨씬 편리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보완책도 마련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반대가 아니고 그러면 그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결정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결정은 더욱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두 당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양보하고 타협하고 가장 최적은 아니라도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민주적 과정을 거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돌입했다고 보고 그 과정에 초입을 열어준 물꼬를 터준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러면 장단점도 이렇게 따져가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보완책도 같이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양당이 나눠 먹기 더 좋은 제도라는 거는 어떤 취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다들 걱정하는 거는 여든 야든 간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우리가 의석을 많이 내놔야 될 텐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어차피 지금 여야가 합해서 95% 이상, 90% 이상 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 더 하면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네. 오히려 더 내놔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놓는 문제로 아까 우리 조영 원내대표도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은 기득권 내놓는 거다라고 이야기, 그 결단을 못하면 선거구제 못 바꾼다라고 하신 게 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 김정식 회장은 반대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다만 정당 간에 또는 지역 간에 또 의원 간의 각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고, 또 바깥에 있는 우리 예비 후보자들, 선거 출마자 애성자들도 또 이해관계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 선거구제뿐만 아니라 뭐 군역별 비례제, 또 석패율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고차 방정식 푸는 문제라서 여야 모두 각 당 안에서 소통을 충분히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당론을 모으고 여야 간에 또 다시 협상해서 합의안 만들고, 저희 또 특위에서는 특위대로 심사를 진행하면서 그걸 또 녹여가지고 이제 그 의결 절차를 밟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4월까지는 이제 맞춰보기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넘어야 할 벽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예.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정말 전향적인 그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2달여 만에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밝혀 수사를 이른바 윗선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체적인 수사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원인 조사를 마쳤다며 설 연휴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28명을 입건했는데 입건자는 여기서 거의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출범 2달여 만에 수사 종결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선 아직 참고인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과연 수사가 더 뻗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예방대응 의무와 권한이 추상적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기초자치단체 등 1차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일선 책임자들에 이어 박혜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무정차 통과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조만간 이태원 역장도 불구속 송치될 전망입니다. 이제 특수본이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류미진 전 상황관리관, 상황 3팀장 정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특수본이 현장 관계자들의 책임만 파헤치다 참사의 본질엔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식으로 활동을 접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았다가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를 행안부가 참사 사망자로 인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공식 집계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158명에서 1명 늘어난 159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고등학생은 사고 이후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친구들을 사고로 떠나보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고 지난달 1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안부는 관계 법률과 의료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현범 회장의 배임 혐의까지 수사망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도 법인을 끼워 계열사를 인수한 뒤 제품을 비싸게 사주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
검찰은 이런 일이 조 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닌지 자금 추적에도 돌입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그동안 한국타이어 일감 몰아주기 수사의 초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맞춰졌습니다.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제조 설비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이른바 신단가 정책을 써 이익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런 부당 지원으로 계열사 지분을 절반 가진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막대한 배당을 챙겼다며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하는데 이는 주요 경쟁사 대비 약 12.2%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해 말 조현범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물론 배임죄까지 추가로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국타이어가 2011년 문제가 된 계열사를 인수할 때부터 굳이 별도 법인 MKT 홀딩스를 세워 총수일가 지분을 끼워 넣은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100% 자회사로 두고 거래했다면 고스란히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총수일가와 지분을 나눠 결과적으로 회사는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타이어 노조 역시 조 회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편법을 통해서 계열사의 50%를 조현범과 조현식이 형제가 갖고 있는 것, 손실을 그냥 본 거라고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국내 공장 적자가 마치 우리 노동자들 잘못인 것 마냥 회사가 직접 지배한 계열사를 통하면 이익인 사업을 총수 일가에게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2014년 공정거래법에도 생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계열사 인수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 조항은 적용할 수 없지만 입법 취지는 배임 처벌 조항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인수할 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일감 몰아주기로 배당받은 이익을 어디에 썼는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애초 공정위가 파악한 배당 이익은 100억 원대였지만 검찰은 최근까지 총수 일가가 270억 원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주회사 지분을 사는데 이 배당금을 활용한 게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타이어 법무팀 직원 등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조 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하천에 버린 게 아니라 강가 풀숲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일산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이기영이 전 연인인 50대 여성 A씨 시신과 흉기를 캠핑용 가방에 넣어 경기도 파주시 공릉천 강가에 묻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기영도 현장에 동행한 가운데 경찰이 굴착기를 동원해 일대를 수색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내일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기영을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죠. 올해 북한의 도발은 어떻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펼쳐질지 봉용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년 인터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선일보와 이제 인터뷰했었던 내용을 두고 이런저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 저희가 리포트도 이제 봤습니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관련된 질문에 노라고 아니오라고 이제 단호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일단 뭐 용어 혼선에 따른 해프닝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그런 측면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그 메시지의 정확한 의미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그 신문 인터뷰에 나왔었던 내용은 공동 그 연습이었거든요. 조인트 엑서사이즈, 조인트 플래닝. 미국의 핵 이 전략 자산에 대한 공동 계획과 공동 연습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편을 그대로 이제 로이터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어봤는데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내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미국과 핵 전력에 대한 공동 기획, 연습 논의 부분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실효적인 확장 억제를 위해 공동 기획, 연습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네. 미국의 핵 전력에 대해서 마치 한국이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거나 그 기획과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시준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연합훈련, 조인트 엑서사이즈가 핵무기를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관련돼 있는 조인트 엑서사이즈, 공동 훈련이기 때문에 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핵 공동 훈련이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혼선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공동 연습, 공동 훈련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수준의 여러 가지 레벨의 훈련을 저희가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과거에도 사실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오면은 거기에 우리 공군 전투기가 뭐 호위하는 역할을 맡아서 참여하고 이런 스노우캣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은 과거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훈련도 이 공동 연습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동 연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수준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고 했던 것 그리고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의 이런 공동기획, 공동연습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과 연습과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수준까지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전에 이런 핵전력 공동기획 연습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핵 공유 차원까지 가는 그런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연합훈련인데 핵무기에 대해서 한국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한 핵 연합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핵무기란 단어를 안 쓰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제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과연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할 것인가,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할 것인가 이런 고조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예전같이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까지 그 정도로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려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용어의 혼선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거의 같은 취지로 이제 백악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대답했던 것과 나중에 백악관이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했던 거가 맥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따져봐야죠. 이제 양 정부가 이제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동 핵 연습은 핵 보유국가끼리 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한국은 핵 보유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핵 연습을 한다는 자체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서면 답변을 대통령실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미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미가 논의하고 있다 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 논의가 아니라 확장 억제를 보다 신뢰성 있게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을 하고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국방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 그렇다면 향후에 미국의 핵 전력 운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공동 기획이 가능한가? 그랬더니 국방부 대변인이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인데 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한미는 정보 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의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미국의 전력 자산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라든지 공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의 훈련도 훈련이 아니라 모의 훈련입니다. 그것도 실시 예정이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굉장히 한국 국방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의 설명과는 그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NSC 대변인도 블룸버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논의 중인데 아직 훈련을 할 시기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실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밝힌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계획이 있다. 이것은 희망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백악관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서 한미가 확장 억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고 이 같은 이제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과 이제 일치한다고 이제 해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만 이제 저희가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장 억제를 어떻게 좀 또 효과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상당히 좀 그 강하게 이 전술핵 무기를 이제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이런 방침을 밝힌 게 있었죠. 남한 전역은 이제 사정권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북한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난 극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도 단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제 위기에 대한 해답은 아무래도 경제 개혁이겠죠.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은 신년사도 발표를 못하고 계속 발언하는 것이 핵 무장 강화에만 있습니다. 즉 지금 북한이 앓고 있는 병은 경제인데 경제에 대한 약을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핵 무장에 몇 배 더 노력을 가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에 가서는 핵 무장만이 대답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은 굉장히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가? 사실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것이 물론 북한은 이제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핵탄두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많은 핵탄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시급한 것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는 그 전달 수단인데 그것이 아직 화성 17형의 완성이라든지 아직 불명확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핵탄두를 계속 생산해서 다수의 핵탄두를 보유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재정적 부담을 북한이 감수해야 됩니다. 핵탄두를 그냥 생산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탄두를 안전하게 보장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약 1년에 80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 혼자만 약 3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경한 대북 정책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핵탄두를 기하급수로 늘린다면은 그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북한이 견딜 수 있는지. 예. 만약 냉전 후반 때에 소비에트 연방이 그 미국과의 그런 군비 경쟁 때문에 경제가 파탄났던 그런 상황이 북한에 닥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일 것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메시지를 신년사를 통해서 밝힌 것이 아니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 전원회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이제 보고를 전하는 그런 보도 형태로 이제 전해진 것이죠. 이렇게 이제 4년째 신년사를 내보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북한의 뭐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좀 맞물려 갖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4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내지 않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면 언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은 네. 찾을 수 있겠죠. 그것은 2018년 1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평화공세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로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함부로 신년사를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그런 최고 존엄의 무오류성,
과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 달성이 그 시점이 다가왔을 때 신년사를 발표해야지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점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큰 경제적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미국과의 이런 대립 구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년사에서 마땅히 김정은 위원장이 담을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를 신년사라기보다는 이제 노동신문이라든지 중앙통신과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말연시 이제 북한이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기도 했고요. 그들의 표현으로는 이제 초대형 방사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이 당분간 이런 그 고강도 아니면 뭐 저강도 이렇게 해서 이 무력 도발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열병식을 이제 준비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죠. 열병식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초에 하는다는 이런 첩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지금 민심 달래기 그리고 핵 무력에 올인한 이 정책이 올바른 정치라는 것에 주민을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딸을 데리고 이런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장에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우리 가족의 운명은 핵무력 완성과 같이 간다. 따라서 주민들도 이런 핵 무력 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운명 공통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비록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빨리 이렇게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함으로써 어떤 이 최고 존엄을 둘러싼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고 민심을 결속하는 그런 조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차 핵실험 얘기는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뭐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고, 그 가능성도 상반기에 계속 열어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제일 바라는 것은 7차 핵실험을 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런 대결 국면이 돌아간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지금 대립 국면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7차 핵실험이라는 큰 전략적 카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국면 전환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결과겠죠. 아까 어떤 그 자금 조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이번에 드론 무인기가 침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저강도의 도발, 그리고 사이버 해킹 이런 것이 예측이 되고, 또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계속해서 북한은 그 사이버 능력을 통한 어떤 자금 조달, 그런 어떤 국제은행에 대해서 절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상화폐를 절도하는 행위를 이번 2023년도에서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경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새 컷입니다. 새해 첫날 지구와 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난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촬영한 지구와 달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 멀리 지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지구를 반쯤 가린 넓은 지평선은 바로 달의 표면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로 찍은 새해 첫 지구 사진인데요. 달의 표면을 촬영하는 임무를 위해 흑백으로 설정됐지만 지구의 구름과 바다가 뚜렷하게 담겼고 달 표면에 움푹 파인 크레이터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는 현재 성능 확인과 오차 조정 등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달 표면 촬영과 자기장, 감마선 관측 등 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누리가 찍은 달 표면 사진은 오는 2032년 달 착륙선의 후보지 선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물 등에 달린 고드름 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고드름으로 인한 서울 시내 119 출동이 최근 2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거대한 고드름이 마치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난달 서울에서 고드름 안전 조치를 위한 119 출동 건수는 353건으로 이보다 1년 앞선 2021년 12월보다 2.6배 늘었습니다. 고드름은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는 시기에 지붕 끝이나 외부 배관 등에 많이 생기는데요.
떨어지거나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 다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소방재난본부는 고드름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타격한 축구 황제 펠레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펠레가 18년간 몸담은 산투스 구장엔 끝없는 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브라질 산투스 축구장 안으로 들어오는 펠레의 시신. 자신이 가장 오래 활동한 축구장에서 팬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건데요. 경기장 주변엔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가려는 팬들의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관중석엔 많은 조화와 그의 부재를 슬퍼하는 플래카드, 또 그의 등번호 10번으로 꽉 찼습니다. 이곳에서 조문 행사가 끝나면 펠레는 그의 아버지가 자리한 인근 공동묘지에 안치될 예정인데요. 펠레가 안치될 공동묘지 9층은 이 산투스 축구장이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화 첫날 단기 체류 관광객 가운데 6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인접한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게도 주말부터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도록 방역이 강화된 첫날,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은 309명입니다. 공항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은 결과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률이 무려 19.7%에 이르는 것으로 5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검역 조치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감염자를 최대한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 유입되는 변이를 확인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변이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정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확진된 중국발 단기 체류자는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됩니다. 지금 시설로는 160명 정도만 수용 가능해 정부는 예비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공관에서 필수 목적 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 편수도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중국과 맞닿은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검역이 강화됩니다. 입국 전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과 탑승 전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 입력이 의무화됩니다.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검사는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만 실시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 XBB.1.5 변이가 국내에도 이미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XBB.1.5가 지난달 8일 국내에서 첫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국내 발생 6건, 해외 유입 7건 등 13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XBB.1.5는 면역 회피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에서는 검출률이 최근 일주일 사이 2배 증가해 41%를 기록하는 등 곧 우세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과징금 28억여 원을 물게 됐습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실제 주행거리가 광고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다는 테슬라 광고 문구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했더니 대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모델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446km 이상 달릴 수 있다고 했지만 저온 도심에서 실제 주행 거리는 220.7km에 그쳤습니다. 상온 등 최적의 조건이 아니면 테슬라가 홍보한 거리만큼 달릴 수 없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런 표시 없이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 주행 가능 거리를 부풀려 왔습니다. 주행 거리의 최대를 표기한 미국 홈페이지와 달리 운영해 온 겁니다. 이상은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주행거리가 가능하다고 광고가 되는 거니까 테슬라도 그 점은 인정을
하고 그 광고 내용을 수정을 했거든요. 급속 충전기인 슈퍼차저 성능도 종류와 외부 기온 차이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부 가격 할인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연료비 절감액 역시 이런 점을 표기하지 않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온라인에서 구매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차량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위약금 10만 원을 챙겨온 것도 제재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년 가까이 테슬라가 챙긴 취소 위약금만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소비자 주문 취소 방해 행위를 바로잡고 전기자동차 성능을 부풀린 광고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Окей. Далі ми будемо визначатися з експертами, проводити відповідну експертизу стосовно коштовності вказаної речі. І далі вже слідчі з прокурорами будуть визначатися з кінцевою кваліфікацією даних дій. Ми дуже були раді, коли вона з'явилась. Це біль, звісно, бо ми тут проживаємо.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